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세 남성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중견 건설회사 정년퇴직하고 강남에 아파트 한 채도 갖고 있던 저였습니다. 나름대로 이쯤이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남은 여생을 아내와 손주 보는 재미로 살 생각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도 잠시뿐. 이렇게까지 제 인생이 곤두박질 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것도 가장 믿었던 우리 큰아들 때문에 말입니다. 저의 기가 막힌 사정을 어디 얘기도 못하고 여기서나마 이야기할 수 있어서 속이 조금 편하네요. 제 이야기를 좀 들어봐 주시고 용기 내라고 응원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이 방은 6평입니다. 전남 순천의 낡은 빌라 월세방입니다. 창문 밖으로는 좁은 골목길이 보이고 옆집에서 저녁 짓는 냄새가 납니다. 매달 월세 25만 원, 기초생활수급비 80만 원으로 겨우 살아갑니다. 3년 전만 해도 저는 달랐습니다. 강남 대치동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35평짜리 아파트였습니다. 시세로 15억, 전세 8억을 끼고 있었으니 실제 제 자산은 7억 정도였습니다. 평생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3억까지 합치면 총 10억. 60대 노부부가 살기에 넉넉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통장 잔액은 3만 2천 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요? 한 사람 때문입니다. 제 큰아들. 서울대를 나와 증권회사에 다니는 제가 가장 믿었던 그 아들.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은 제 정년퇴직 날이었습니다. 40년을 일한 회사였습니다. 중견 건설회사 대한건설. 말단 사원으로 시작해서 부장까지 올라갔습니다. 회사 강당에서 퇴직식이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40년간 수고 많았다고, 감사하다고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직원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3억? 40년 동안 모은 퇴직금 치고는 큰 돈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준호 엄마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입니다. 저는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3억이라는 숫자를 본 준호 엄마의 눈이 커졌습니다. 세상에 여보, 정말 많이 받으셨네요. 그렇지? 이제 우리 편하게 살 수 있어. 그날 저녁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3억은 은행 정기예금에 넣어두자. 금리가 3% 정도 되니까 1년에 900만 원씩 이자가 나올 거야. 그리고 우리 강남 아파트도 있잖아. 시세가 15억이나 되는데 나중에 전세 뺀 7억으로 지방에 작은 집 사고 편하게 살면 돼. 준호 엄마가 웃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걱정 없겠어요. 그래. 이제 우리 시간이야.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일주일 후 2022년 1월 8일이었습니다. 큰아들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준호는 당시 38살이었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대형 증권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벌써 10년 차 과장이었습니다. 저는 준호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좋은 회사에 다니고 집도 샀고 결혼도 잘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준호가 인사했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준호 엄마가 차를 내왔습니다.
준호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무슨 일이니? 아버지, 저기,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뭔데? 아버지 퇴직금 받으셨죠? 응, 3억 받았어. 축하드려요. 4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다. 준호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 돈을 그냥 은행에 넣어두실 거예요? 그럴 생각이야. 안전하게. 아버지, 은행 금리가 지금 얼마예요? 3% 정도 된다던데? 네. 1년에 900만 원이에요. 그게 뭐 어떠니? 안전하게 받는 거지.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그건 너무 아까워요. 뭐가? 제가 증권회사에서 일하잖아요. 그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은행 금리 3%는 거의 돈을 묵혀두는 거예요. 지금 물가 상승률이 4%가 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 말에 뭔가 찔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니? 투자하세요. 투자? 네. 제가 회사에서 10년 동안 일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안전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수익 내는 방법이요. 준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무슨 투자인데? 주식이랑 채권을 섞어서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예요. 위험한 거 하나도 안 넣고 안정적인 것만 해요. 그러면 1년에 최소 10%는 수익 낼 수 있어요. 10%? 네. 3억이면 1년에 3천만 원이에요. 은행 이자 900만 원이랑 비교하면 2천만 원 이상 차이 나는 거예요. 숫자를 듣고 놀랐습니다. 900만 원과 3천만 원. 3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준호야, 그런데 주식은 위험하지 않니? 아버지, 제가 회사에서 이 일만 10년 했어요. 위험한 건 절대 안 해요. 안정적인 우량주만 담고 채권도 섞어서 안전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매일 제가 모니터링해요. 옆에서 준호 엄마가 말했습니다. 준호야, 그래도 아버지 퇴직금인데. 어머니, 제가 아버지 돈 함부로 하겠어요? 제 목숨처럼 소중하게 다룰게요. 그리고 솔직히, 아버지, 어머니 이제 나이 드시잖아요. 1년에 900만 원보다 3천만 원 받으시는 게 훨씬 나으시잖아요. 준호의 말이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이 증권회사에서 10년이나 일했는데, 금융 전문가인데, 그 아들이 아버지 돈 함부로 하겠어? 준호야, 그럼 3억을 내가 투자해 줄 수 있겠니? 네, 아버지. 맡겨만 주세요. 1년 안에 꼭 3천만 원 수익 내드릴게요. 그날 저는 준호에게 퇴직금 3억을 송금했습니다. 준호가 통장을 확인하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꼭 성공할게요. 잘 부탁한다, 준호야. 준호가 돌아갔습니다. 준호 엄마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야. 우리 아들 믿어야지. 증권회사에서 일하는 애인데 뭐. 그날 밤 저는 기대감에 잠을 설쳤습니다. 1년에 3천만 원. 은행 이자의 3배. 역시 전문가는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22년 2월.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투자는 잘 되고 있니? 네, 아버지.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수익률이 어떻게 돼?
한 달 만에 5% 올랐어요. 5%? 네. 1,500만 원 벌었어요. 놀라웠습니다. 한 달 만에 1,500만 원. 은행 이자로는 1년 반이 걸릴 돈이었습니다. 잘하고 있구나, 준호야. 아버지, 제 말 들으시길 잘하셨죠? 조만간 뵈러 갈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호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준호 엄마, 준호가 벌써 1,500만 원 벌었대. 정말요? 응, 한 달 만에. 준호 엄마도 기뻐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제가 괜히 걱정했나 봐요. 그렇지? 우리 아들 전문가야, 전문가. 3월이 됐습니다. 또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요즘 어떠니? 네, 아버지. 좋아요. 수익률은? 지금 누적 8% 올랐어요. 8%라면 2,400만 원? 네, 2달 만에요. 대단하더라. 네, 아버지. 이 속도면 올해 안에 4천만 원도 가능할 것 같아요. 4천만 원? 목표했던 3천만 원보다 1천만 원이나 더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구나. 아버지, 그런데요. 응? 준호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지금 아주 좋은 기회가 하나 왔거든요. 무슨 기회? 비트코인이요. 비트코인? 저는 비트코인이 뭔지 잘 몰랐습니다. 뉴스에서 몇 번 들어본 것 같았지만 자세히는 몰랐습니다. 아버지, 비트코인은 암호화폐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우리 회사 선배 한 분은 1억 투자해서 1년 만에 5억 만들었어요. 5억? 놀라운 숫자였습니다. 근데 아버지, 비트코인 투자는 돈이 좀 많이 필요해요. 얼마나? 최소 10억 정도요. 10억?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준호야, 우리한테 그런 돈 없어. 아버지, 강남 아파트 있으시잖아요. 그건 우리가 사는 집인데, 담보대출 받으시면 10억 나올 거예요. 뭐, 담보대출이요? 불안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고? 준호야, 그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니니? 아버지, 위험하지 않아요. 제가 회사 동료들이랑 같이 투자하는 건데 다들 수익 내고 있어요. 그리고 6개월만 투자하는 거예요. 6개월 후에 대출금 다 갚고 순수익 5억은 남을 거예요. 5억.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준호야, 아빠 좀 생각해 볼게. 네, 아버지.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기회가 이번 달까지거든요. 다음 달 넘어가면 늦어요.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호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준호 엄마, 준호가 집 담보대출 받자는데. 뭐라고요? 비트코인 투자한대요. 6개월 만에 5억 벌 수 있대요. 준호 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안 돼요. 집은 우리가 사는 곳이잖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5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5억이면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준호가 증권회사 전문가인데 틀릴 리 없잖아. 6개월만, 6개월만 투자하는 거잖아. 결국 결심했습니다.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결정했어. 정말요? 담보대출 받을게.
근데 조건이 있어. 뭔데요? 6개월. 딱 6개월만이야. 알았지? 네, 아버지. 6개월 안에 꼭 성공할게요. 그날 저는 인생 최악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남 아파트 담보대출 10억.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2022년 4월 은행 대출 창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걸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통장에 10억이 찍혔습니다. 평생 본 적 없는 숫자였습니다. 준호에게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10억? 우리 집이 걸린 돈. 40년 모아온 전부. 제발, 제발 잘 되게 해주세요. 첫 달은 꿈 같았습니다. 준호가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벌써 12억 됐어요. 한 달 만에 2억을 벌었다는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역시 우리 아들이야. 증권회사 전문가답네. 대출 이자 330만 원을 냈습니다. 퇴직금 통장에서 이자쯤이야. 곧 10억이 20억이 될 텐데. 준호 엄마도 기뻐했습니다. 여보, 역시 준호 잘하네요. 그럼 우리 아들 실력이 보통이 아니야. 그날 밤 저는 계산을 했습니다. 6개월 후면 15억. 아니, 20억도 가능하겠는데? 대출 10억 갚고 10억이 남으면 강남 아파트보다 더 좋은 데로 이사 가고 행복한 상상이었습니다. 5월,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지금 얼마야? 14억이요. 목소리가 조금 달랐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준호야, 괜찮니? 네, 아버지. 괜찮아요. 그냥 요즘 시장이 좀 불안정해서요. 불안정?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곧 안정될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왠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괜찮아. 일시적인 거겠지. 대출 이자 330만 원을 또 냈습니다. 남은 퇴직금 2억 3,400만 원. 6월이 됐습니다.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화했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 안 받지? 세 번째 전화에서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왜 전화를 안 받았니? 죄송해요, 아버지. 회의 중이었어요. 지금 투자 상황이 어떻게 됐니? 침묵. 긴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준호야, 대답해. 10억이요. 뭐라고? 지난달 14억이었는데 지금은 10억이라고. 한 달 만에 4억이 날아갔다는 말이었습니다.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비트코인이 갑자기 폭락했어요. 제가 예상을 못했어요. 그럼 지금 당장 팔아. 더 떨어지기 전에. 아버지, 지금 팔면 안 돼요.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올라요. 뭐가 다시 올라? 한 달에 4억이 날아갔는데. 아버지, 제발, 조금만 믿어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준호 엄마가 달려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4억? 4억이 날아갔대. 뭐?
준호 엄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집을 담보로 대출받지 말자고 했잖아요. 미안하오.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4억이에요, 4억. 준호 엄마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왜 집까지 담보로 잡았을까? 욕심을 부렸어.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4억, 한 달 만에 증발한 돈. 제 평생 월급으로도 모을 수 없는 돈. 아들을 믿었어. 서울대 나온 증권회사 다니는 아들을. 10년 동안 금융일 했다잖아. 전문가라고 했잖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새벽 3시 화장실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 백발이 늘어난 머리, 68년을 살았는데 이 나이에 이런 바보 같은 짓을. 거울 속 제 모습이 한심스러웠습니다.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7월 대출 이자 고지서가 왔습니다. 330만 원.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2억 100만 원. 석 달 만에 퇴직금이 1억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러다가 퇴직금마저.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호야, 제발 전화 좀 받아라. 답장이 없었습니다. 다시 전화했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자식이 지금 나를 피하고 있어? 준호 회사로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김준호 과장 좀 바꿔주세요. 김준호 과장님은 현재 자리에 안 계신데요. 언제 돌아오나요? 글쎄요. 요즘 출근을 잘 안 하셔서. 뭐라고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출근을 안 한다고? 준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송파구 아파트. 초인종을 미친 듯이 눌렀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눈이 퉁퉁 붓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버님, 준호 어디 있니? 집에 안 와요. 뭐? 한 달째 집에 안 들어와요.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전화는? 저도 연락이 안 돼요.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준호가 회사도 안 나간대요.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해요. 며느리의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도망갔어. 내 아들이 나를 배신했어.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운 적은 없었습니다. 기사님이 룸미러로 저를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준호 엄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준호가 도망갔어. 뭐라고요? 회사도 안 나가고 집에도 안 들어간대. 준호 엄마가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안 돼.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어. 그랬어. 우리 아들이 우리를 버렸어. 준호 엄마가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연일 폭락세, 투자자들 패닉. 화면에 떨어지는 그래프가 보였습니다. 리모컨을 던져버렸습니다. 텔레비전이 꺼졌습니다.
내가 미쳤었어. 비트코인? 나는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아들이 잘한다고 10년 경력이라고 다 헛소리였어. 주먹으로 소파를 쳤습니다. 또 쳤습니다. 손이 아팠지만 계속 쳤습니다. 준호 엄마가 말렸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내가 한심해. 정말 한심해. 여보, 68년을 살았는데 이 나이에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제발 자책하지 마세요. 자책? 자책으로 끝날 일이 아니야. 우리 집이 날아가고 있어. 지금 며칠 후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지금 5억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미쳤어요. 죄송합니다. 5억, 10억이 5억이 됐다는 말이었습니다. 정확히 반이 날아간 것입니다. 휴대폰을 집어던졌습니다. 벽에 부딪혀 액정이 깨졌습니다. 준호 엄마가 깬 휴대폰을 주었습니다. 문자를 읽었습니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안 돼. 이게 무슨 일이야.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이웃집에서 벽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10억? 10억이 5억이 됐어. 대출금은 그대로 10억인데 5억 손실. 우리 집이 다음 날 아침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담보대출건으로 연락드립니다. 네. 현재 투자 상황이 어떻게 되십니까? 5억 정도 남았습니다. 5억이요? 대출금은 10억인데요? 알고 있습니다. 고객님, 이대로 가시면 담보물 처분해야 합니다. 상환 계획 세우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담보물 처분. 우리 집. 40년을 모아 산 강남 아파트. 내가 이 집을 날리는 거야. 준호 엄마가 옆에 있었습니다. 여보, 집을 팔아야 하나요? 그래야 할 것 같아. 준호 엄마가 무너졌습니다. 안 돼요. 이 집에서 30년을 살았는데. 미안하오. 여보 잘못이 아니에요. 내 잘못이야. 내가 욕심을 부렸어. 5억이면 충분했어. 퇴직금 3억만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 받으면서 살면 됐어. 그런데 나는 더 많이 벌고 싶었어. 15억? 20억? 미친놈이었어. 저는 스스로를 때렸습니다. 뺨을 또 때렸습니다. 준호 엄마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만해요. 제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준호 엄마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8월, 집을 금매로 내놓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금매니까 시세보다는 낮아질 거예요. 얼마나요? 한 11억 정도? 15억짜리가 11억이라는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2주 만에 집이 팔렸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40년, 평생 모아 산 집, 아들 키우고 딸 키우고 행복했던 그 집, 이제 남의 것이 됐습니다. 집으로, 아니, 이제는 남의 집이 된 그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 엄마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울면서 싸고 있었습니다. 저도 짐을 쌌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물건들. 하지만 대부분 버려야 했습니다.
앞으로 갈 곳은 고시텔 3평? 가져갈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마지막 밤, 텅 빈 집에 누웠습니다. 이삿짐은 다 나갔고 이불 하나만 남았습니다. 준호 엄마가 옆에 누웠습니다. 여보,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이 집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준호가 처음 걸음마를 했던 곳, 수민이가 첫 생일을 보냈던 곳, 크리스마스마다 트리를 세웠던 곳, 행복했던 그 모든 순간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다 망쳤어. 욕심 때문에, 아들을 믿는다는 핑계로, 결국 욕심이었어.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9월, 노원구 고시텔로 이사했습니다. 3평? 강남 35평에서 노원 3평으로 집이라고 부를 수조차 없었습니다. 방 하나, 화장실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캐리어 2개가 전부였습니다. 준호 엄마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래야 할 것 같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저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좁은 방에 둘이 누웠습니다. 움직일 공간도 없었습니다. 준호 엄마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내 인생이 68년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거야. 2022년 12월 은행과 협상을 했습니다. 남은 대출금 7억, 퇴직금 2억 5천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말했습니다. 고객님, 분할 상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얼마씩 갚아야 합니까? 현재 남은 금액이 7억이니 월 300만 원씩 20년 상환으로 하시면 됩니다. 월 300만 원? 숨이 막혔습니다. 68세 노인이 매달 300만 원을 어떻게 구합니까? 일을 하셔야죠. 무슨 일을요? 그건 고객님께서 알아서 하셔야 합니다. 은행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준호 엄마와 함께 노원구에 고시텔을 얻었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 월세 40만 원, 3평짜리 작은 방이었습니다. 부부가 살기에는 너무 좁았습니다. 강남 35평 아파트에서 노원 3평 고시텔로 준호 엄마가 짐을 풀면서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저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불과 8개월 전만 해도 우리는 강남에 살았습니다. 10억 자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7억 빚, 고시텔, 그리고 남은 퇴직금 2억.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3년 1월. 하지만 새해는 전혀 새롭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68세 노인을 고용할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지원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거절당했습니다. 주차장 관리직을 지원했습니다. 또 거절당했습니다. 식당 설거지를 지원했습니다. 겨우 합격했습니다. 하루 5시간, 월급 120만 원, 은행 빚 300만 원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준호 엄마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아파트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월급 80만 원, 두 사람 합쳐서 200만 원. 여전히 은행 빚 300만 원에는 부족했습니다. 매달 퇴직금에서 100만 원씩 빼서 보탰습니다.
남은 퇴직금 1억 9천만 원. 고시텔 월세 40만 원을 내고 나면 생활비로 쓸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 두 끼를 먹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이 전부였습니다. 2월이 지났습니다. 3월이 지났습니다. 매달 퇴직금에서 100만 원씩 빠져나갔습니다. 남은 퇴직금 1억 7천만 원. 준호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준호 소식 있니? 없어요, 아버님. 저도 모르겠어요. 며느리도 준호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습니다. 5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방장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할아버지, 그것도 제대로 못 씻어요? 죄송합니다. 나이 드니까 일도 제대로 못하네. 에휴, 고개를 숙였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모욕당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이 일이라도 해야 살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 고시텔로 돌아왔습니다. 준호 엄마도 지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저 오늘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뭐? 다리를 보니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괜찮소? 괜찮아요. 그냥 좀 아파요.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오? 병원비가 없잖아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내가 다쳤는데 병원도 못 데려가는 남편.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남은 퇴직금 1억 7천만 원. 매달 100만 원씩 빠져나가면 17개월, 1년 반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1년 반 후면 우리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는 거야. 그리고 여전히 5억 넘는 빚이 남아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6월 남은 퇴직금 1억 6천만 원. 어느 날 식당 주방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미안한데 이번 달까지만 일해주세요. 네. 손님들이 불만이 많아요. 설거지가 깨끗하지 않다고. 그리고 솔직히 할아버지 나이에 이 일은 무리예요. 알겠습니다.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준호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준호 엄마, 나 잘렸어. 뭐라고요? 준호 엄마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떡해요? 우리 이제 어떡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렇게는 살 수 없어. 차라리 7월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고시텔을 나섰습니다. 준호 엄마는 자고 있었습니다. 쪽지를 하나 남겼습니다. 준호 엄마 미안하오. 먼저 가오. 남은 돈으로 잘 사시오. 택시를 타고 한강으로 갔습니다. 한강 다리 위에 섰습니다. 사람이 없었습니다. 난간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검은 한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나겠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을 거야. 준호 엄마, 미안해. 한 발을 난간 위에 올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바람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난간을 넘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르신,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등에 순천시 사회복지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위험해요. 내려오세요. 여자가 달려왔습니다. 저는 난간에서 내려왔습니다.
여자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요. 어르신. 혹시 힘든 일 있으세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68년을 살면서 낯선 사람 앞에서 이렇게 운 적은 없었습니다. 여자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강남 아파트, 큰아들의 투자 제한, 담보대출 10억, 비트코인 투자 실패, 10억 전액 손실, 집 매각, 7억 빚, 고시텔 생활, 그리고 죽고 싶다는 생각. 여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아직 끝이 아니에요. 아니요. 끝입니다.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자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를요? 네. 저는 순천시 사회복지관에서 일하고 있어요. 어르신같이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게 제 일이에요. 함께 가요. 도와드릴게요. 여자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따라갔습니다. 한강 다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여자가 24시간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사줬습니다. 어르신, 제 이름은 이수진이에요. 35살이고요. 순천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어요. 저는 김민수입니다. 민수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순천으로 오세요. 서울은 물가가 너무 비싸요. 순천은 살기 좋은 곳이에요. 집값도 싸고 사람들도 따뜻하고 제가 집도 구해드리고 일자리도 알아봐 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왜 순천으로 가야 합니까? 어르신, 서울에 계시면 계속 힘드실 거예요. 빚 독촉도 받으실 거고요. 순천으로 오세요. 새로 시작하세요. 저 같은 늙은이를 왜 도와주시려는 겁니까? 어르신은 늙은이가 아니에요. 아직 살아야 할 날이 많아요. 그리고 저는 이 일이 좋아요. 힘든 분들을 돕는 게 제 일이거든요. 이수진의 눈빛이 맑았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제 명함 드릴게요. 결정하시면 연락 주세요. 이수진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수진 마이너스 순천시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고시텔로 돌아왔습니다. 준호 엄마가 쪽지를 들고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준호 엄마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디 갔었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미안해. 다시는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응. 그날 밤 준호 엄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수진 씨 명함을 보여줬습니다. 이분이 순천으로 오라고. 순천이요? 그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도 도와주고 집도 구해준다고. 가볼까요? 한번 가보자. 어차피 서울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으니. 그날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순천으로 가기로. 2023년 8월 서울역 KTX 플랫폼에 섰습니다. 순천행 열차였습니다. 준호 엄마와 저 단둘이었습니다. 짐은 캐리어 2개가 전부였습니다. 강남 아파트에 살던 사람의 마지막 짐이었습니다. 여보, 정말 가는 거예요?
준호 엄마가 물었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소? 서울에 남아있으면 우리 죽소. 알았어요. 열차에 탔습니다. 3시간 후 순천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수진 복지사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어르신, 오셨어요? 네, 왔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차 가져왔어요. 이수진의 차를 타고 순천 시내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낯선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서울과는 달랐습니다. 건물이 낮았습니다. 사람들이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공기가 좋았습니다. 하늘이 넓었습니다. 20분쯤 달렸을까요? 낡은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3층짜리 낡은 빌라였습니다. 1층 끝 집이었습니다. 이수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가 보세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6평 남짓한 작은 방이었습니다. 부엌, 화장실, 그리고 방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작은 마당이 보였습니다. 좁지만 깨끗하죠?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증금은 300만 원, 월세는 25만 원이에요. 복지관에서 보증금은 지원해 드렸고요. 월세는 어르신이 내셔야 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서류 준비했어요. 내일 함께 주민센터 가요. 알겠습니다. 이수진이 떠났습니다. 준호 엄마와 저 단둘이 남았습니다. 준호 엄마가 방을 둘러봤습니다. 여보, 서울 고시텔보다는 넓네요. 그러게, 마당도 있고. 그래, 여기서 새로 시작해보자. 준호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뭐가? 죽지 않아줘서. 나도 고맙소.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당에 나갔습니다. 작은 마당이었지만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울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소리였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지나가며 인사했습니다. 새로 이사 오셨어요? 네. 어제 왔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요. 아이고, 서울에서 왜 여기까지? 일이 좀 있어서요. 그래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 옆집에 살아요.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따뜻했습니다. 서울과는 달랐습니다. 점심 무렵 이수진이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주민센터 가요. 알겠습니다. 이수진의 차를 타고 주민센터로 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이수진이 옆에서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어르신, 여기 서명하시고요. 여기도 서명하세요. 이렇게요? 네, 잘하셨어요. 1시간쯤 걸렸을까요? 모든 서류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승인만 기다리시면 돼요. 2주 정도 걸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주민센터를 나왔습니다.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동네 구경 좀 하고 가세요. 순천 정말 좋은 곳이에요. 그래도 될까요? 물론이죠. 이제 어르신 집이에요. 이수진이 저희를 순천만 정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넓은 정원이었습니다. 꽃이 만발했습니다. 사람들이 여유롭게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준호 엄마가 감탄했습니다. 여보, 여기 정말 예쁘다.
그러게. 서울에서는 이런 곳 올 시간도 없었잖아요. 그랬지. 우리 앞으로 자주 오자. 그래. 그날 오후 저는 오랜만에 평화를 느꼈습니다. 2주 후 기초생활수급자 승인이 났습니다. 매달 80만 원이 통장에 입금되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받게 될 기초수급비.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평생 세금 내며 살았는데 이제는 나라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지만 감사했습니다. 이것이라도 있어서 살 수 있었습니다. 이수진이 일자리도 알아봐 줬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택배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루 4시간, 월급 40만 원. 슈퍼 사장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아, 오셨어요? 이수진 씨한테 얘기 들었어요. 네. 일 좀 배우고 싶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택배 상자 정리하고 손님 물건 나르고 그 정도예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나오세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준호 엄마, 나 내일부터 슈퍼에서 일해요. 슈퍼에서요? 응. 택배 정리하는 일이래요. 여보가 슈퍼에서 준호 엄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괜찮소? 일하면서 사는 게 좋소? 그냥 놀고 있으면 우울해져요. 알았어요. 다음 날부터 슈퍼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9시에 출근했습니다. 택배 상자를 정리했습니다. 무거운 상자는 사장님이 나르고 저는 가벼운 것만 정리했습니다. 손님들 물건도 날랐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40년 동안 회사에서 일했던 제가 이제는 슈퍼에서 택배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도 친절했고 손님들도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서울 식당 주방장과는 달랐습니다. 며칠 지나니 익숙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월급을 받았습니다. 40만 원. 평생 받아본 월급 중 가장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기초수급비 80만 원, 슈퍼 월급 40만 원, 120만 원. 월세 25만 원을 내고 나면 95만 원. 두 사람이 살기에 빠듯했지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남은 퇴직금 1억 5천만 원을 깨먹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준호 엄마도 복지관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밑반찬 만드는 봉사였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드릴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우리가 받는 입장이 될 줄이야. 준호 엄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니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르신들이 고맙다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준호 엄마의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여보, 오늘 한 할머니가 제 손 꼭 잡으시면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기분이 좋았어요.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준호 엄마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10월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 갔습니다. 할머니 몇 분이 화투를 치고 계셨습니다. 새로 온 김신의 영감님 아니가? 네. 안녕하세요. 앉아 보이소. 같이 화투나 치자. 저는 잘 못 치는데요. 배우면 되지 뭐. 어렵지도 않아. 그날부터 저는 경로당에 자주 갔습니다.
할머니들과 화투를 쳤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이웃과 인사도 거의 안 했는데 여기서는 모두가 가족 같았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김 씨 서울에서 왔다고 했지? 네. 서울서 뭐하고 살았어? 회사 다녔습니다. 그람은 왜 순천까지 왔어? 힘든 일이 있어서요.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었지. 근데 이제 괜찮아. 여기서 편하게 살아. 우리가 있잖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순천에서 보내는 첫 설날이었습니다. 이수진이 떡국 재료를 사들고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설날인데 떡국 함께 드세요. 고맙습니다. 셋이서 떡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요? 네. 처음 만났을 때랑 완전히 다르세요. 얼굴에 생기가 도셨어요. 고맙습니다. 수진 씨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어르신이 잘 이겨내신 거예요. 그날 오후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 엄마가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응? 저요. 요즘 행복해요. 저는 준호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강남에 있을 때보다 더 행복해요. 정말이야? 네. 그때는 뭔가 늘 불안했어요. 돈이 있어도 불안했어요. 이웃도 없었고 친구도 없었어요. 그냥 외로웠어요. 근데 여기는 가난하지만 따뜻해요. 사람들도 좋고 여보랑 함께 있는 시간도 많고 준호 엄마가 웃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준호 엄마, 나도 그래요.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3월 어느 날, 둘째 딸 수민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오빠가, 뭐, 오빠가 아버지 만나고 싶대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준호, 8개월 만에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 아버지, 오빠 한 번만 만나주세요.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지금 대구에서 식당 일하고 있대요. 설거지요. 알았다. 만나마. 정말요? 응. 순천으로 오라고 해라. 알겠어요, 아버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호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준호가 우리 만나러 온대요. 준호 엄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요? 응. 드디어 2024년 3월 15일 순천역 앞 저와 준호 엄마가 서 있었습니다. KTX가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준호가 있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허리가 굽은 모습, 8개월 만에 본 아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가 울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 엄마가 준호를 일으켰습니다. 일어나라, 준호야. 사람들이 다 본다. 어머니, 일어나. 집으로 가자. 셋이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준호가 집을 봤습니다.
6평짜리 작은 방.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사세요? 그래. 제가 이렇게 만들었네요. 준호가 또 울었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 지금 대구에서 식당 일하고 있어요. 설거지요. 한 달에 200만 원 받아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트코인이 계속 떨어졌어요. 제가 손절을 못했어요. 계속 곧 오를 거라고 믿었어요. 결국 다 날렸어요. 그리고 회사도 잘렸어요. 투자 실패한 게 알려져서 아내도 저를 떠났어요. 이혼했어요. 준호가 흐느꼈습니다. 저는 모든 걸 잃었어요. 집도, 직장도, 가족도, 그리고 제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아버지, 어머니의 신뢰도. 준호가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자랑스러웠던 아들, 서울대를 나와 증권회사에 다니던 똑똑한 아들. 하지만 지금은 설거지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38살 중년 남자. 가슴이 아팠습니다. 분노보다는 연민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준호야. 네. 아빠가 화가 많이 났었어. 네. 밤마다 잠도 못 잤어. 어떻게 우리 아들이 이럴 수 있나 싶어서 한강 다리에도 섰어. 아버지.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이다. 네. 그래도 너는 우리 아들이야.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아버지, 돈은 다시 벌 수 있어. 하지만 자식은 다시 만들 수 없어. 아버지, 어머니. 준호가 울부짖었습니다. 준호 엄마도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 셋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준호 엄마가 차린 소박한 밥상이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그리고 계란말이. 준호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먹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렸습니다. 준호야, 밥 먹어라. 제가 말했습니다. 네. 준호가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밥이 너무 맛있어요. 준호 엄마도 울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준호야. 네. 그날 밤 준호는 우리 집에서 잤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셋이서 나란히 누웠습니다. 한참을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응, 제가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용서는 이미 했어. 네, 아빠가 이미 용서했어. 준호가 몸을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그래. 화도 많이 났었지. 원망도 했어.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리려고도 했어. 하지만 너는 우리 아들이야. 자식을 언제까지 미워하고 살겠니? 아버지.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신 약속해라. 네. 다시는 욕심 부리지 마라.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라. 알았니? 네. 꼭 그렇게 할게요. 그날 밤 셋이서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준호가 이불을 개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구나. 네, 아버지. 제가 아침 준비할게요. 준호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서툰 솜씨로 밥을 차렸습니다. 셋이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준호야, 오늘 대구 돌아가니? 네. 오후에 가야 해요. 식당 일이 있어서요. 그래. 일 열심히 해라. 네, 아버지. 그리고 말이다. 네. 앞으로 자주 오너라.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제가 와도 될까요? 당연하지. 너는 우리 아들이잖아. 준호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이거. 준호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뭐니? 제 월급이요. 200만 원 중에 30만 원이에요. 적지만 앞으로 매달 드릴게요. 준호야, 괜찮아. 너도 힘든데. 아버지, 받아주세요. 이게라도 드려야 제 마음이 편해요. 고맙다, 준호야. 그날 오후 준호를 순천역까지 바래다 줬습니다. 준호가 KTX에 오르기 전 저를 안았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한다, 준호야. 준호가 열차에 올랐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와 준호 엄마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열차가 떠났습니다. 준호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24년 4월, 준호가 정말로 찾아왔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또 30만 원이었습니다. 준호야, 괜찮아. 너도 빚 갚아야 하잖아. 아버지, 제가 드려야 해요. 이게라도 드려야 죄책감이 조금이나마 덜어져요. 알았다. 저는 그 돈을 받았지만 따로 통장에 저축했습니다. 나중에 준호가 다시 일어설 때 돌려주려고. 5월에도 준호가 왔습니다. 6월에도 왔습니다. 매달 30만 원씩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7월, 준호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저 작은 식당에 취직했어요. 주방 보조인데 월급이 250만 원이에요. 설거지보다 50만 원 더 받아요. 잘 됐구나, 준호야. 열심히 배울게요. 나중에는 제가 직접 식당을 할 수 있을 정도로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2024년 11월, 가을이었습니다. 순천만 정원에 갔습니다. 셋이서 함께, 준호 엄마, 그리고 저. 단풍이 아름다웠습니다. 아버지, 여기 경치 정말 좋네요. 그렇지? 순천이 살기 좋은 곳이야. 서울보다 훨씬 좋아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준호가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왔습니다. 셋이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준호야. 네, 아버지. 아빠가 하나 물어볼 게 있어. 뭐든지 물어보세요. 너 정말 후회하니? 네. 비트코인 투자. 후회하니? 준호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후회해요. 매일 후회해요. 어떤 게 후회되니? 투자한 게 후회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속인 게 후회돼요. 속였다니? 사실은 3개월 만에 이미 반이 날아갔어요. 그런데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계속 오르고 있다고. 왜 거짓말을 했니? 무서웠어요. 아버지한테 실망시킬까봐. 그리고 곧 회복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계속 물타기를 했어요.
더 많은 돈을 넣었어요. 결국 다 날렸어요.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야. 네. 다음에는 솔직하게 살아라. 거짓말은 결국 더 큰 상처를 만들어. 네. 명심할게요. 그리고 말이다. 네. 욕심을 버려라. 돈은 적당히 있으면 돼.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야. 아빠가 배웠어. 저도 배웠어요. 2025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순천에서 보내는 두 번째 설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준호가 며느리, 아니, 전 며느리가 아닌 새로운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아버지,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제가 일하는 식당 주인 딸이에요. 이름은 지혜예요. 안녕하세요. 김지혜입니다. 젊은 여자가 인사했습니다. 수줍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저희 사귀고 있어요. 그래. 잘 됐다. 지혜 씨가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제가 힘들 때 옆에서 힘이 돼줬어요. 준호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다 같이 떡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내년 봄에 지혜 씨랑 결혼하려고 해요. 정말이니? 네. 작은 식당도 하나 차릴 계획이에요. 지혜 씨 아버지가 도와주신대요. 잘했다, 준호야. 그리고 빚도 거의 다 갚았어요. 올해 안에 다 갚을 것 같아요. 대단하구나. 아버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너는 아직 젊어. 그리고 이제 배웠잖아. 욕심 부리지 말고 정직하게 살면 돼. 네, 아버지. 3월 어느 봄날, 서남사에 갔습니다. 준호 엄마와 단둘이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여보, 예쁘다. 그러게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준호 엄마가 말했습니다. 여보, 저요. 응? 요즘 정말 행복해요. 저도 그래요. 강남에 살 때보다 더 행복해요. 나도요. 그때는 돈은 많았지만 마음이 가난했어요. 늘 불안하고 외롭고. 근데 지금은 돈은 없지만 마음이 부자예요. 준호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나도 사랑하오, 준호 엄마. 두 사람은 벚꽃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노트를 꺼냈습니다. 요즘 제 이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마지막 장을 썼습니다. 2025년 3월 20일. 나는 68세 김민수다. 3년 전 나는 강남 아파트와 퇴직금 3억을 가지고 있었다. 총 자산 10억? 하지만 큰아들의 투자 제안을 믿고 집을 담보로 10억을 빌려줬다. 비트코인 투자. 결과는 전액 손실. 집을 잃었고 7억 빚을 졌다. 고시텔에서 살며 하루하루 버텼다. 한강 다리에도 섰다. 하지만 이수진 복지사를 만나 순천으로 왔다. 6평 월세방, 기초생활수급자, 슈퍼 택배 정리일. 처음에는 수치스러웠다. 하지만 이제는 감사하다.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준호 엄마와 함께 있다는 것이, 아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다. 돈은 중요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
자식을 무조건 믿는 것과 현명하게 믿는 것은 다르다. 욕심은 모든 것을 파괴한다. 하지만 용서는 모든 것을 치유한다. 나는 10억을 잃었지만 행복하다. 진짜 행복을 찾았기 때문이다. 순천에서의 삶은 가난하지만 평화롭다. 정말로.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순천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준호 엄마가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숨소리였습니다. 저는 준호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소, 준호 엄마. 함께 있어줘서. 준호 엄마가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고마워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인생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용서였습니다. 그리고 함께함이었습니다. 순천의 밤은 평화로웠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에필로그 1년 후 -2026년 3월 준호가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새 출발 식당. 대구에서 30평짜리 작은 가게였습니다. 지혜 씨와 함께 운영했습니다. 장사가 잘 됐습니다. 정직하게 장사했고 음식이 맛있었습니다. 준호는 매달 순천에 왔습니다. 그리고 50만 원씩 저희에게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조금씩 갚아나갈게요. 준호야,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드려야 해요. 저는 그 돈을 모두 저축했습니다. 2년 동안 모은 돈이 1,2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결혼식 날 그 돈을 준호에게 돌려줬습니다. 준호야, 이거 받아라. 아버지, 이게 내가 매달 준 돈이야. 아빠가 다 모아뒀어. 이걸로 식당 키워라. 아버지, 준호가 울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마지막 장면. 지금은 2026년 11월입니다. 저는 70세가 됐습니다. 여전히 순천에 살고 있습니다. 6평 월세방에서 기초수급비와 슈퍼 월급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준호 엄마가 옆에 있습니다. 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옵니다. 손주가 생겼습니다. 이웃들이 가족처럼 대해줍니다. 돈은 없지만 마음은 부자입니다. 강남 아파트가 그립지 않습니다. 10억이 그립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기억해 주세요. 돈보다 소중한 것은 사랑입니다. 욕심보다 소중한 것은 만족입니다. 분노보다 소중한 것은 용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가장 소중합니다. 순천에서 김민수 올림.